복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13일째 밤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이웃들이 놀라 달려왔다. 75세 미자는 아파트 복도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다. 한여름이었다. 에어컨도 없는 복도에서 도대체 왜 여기 계세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로 자기 집 앞이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막내딸 손에 있었다. 이 노인이 왜 복도에 있는지, 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의 진짜 이야기를.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다. 13일 전 그 평범했던 아침으로. 그날도 더웠다. 미자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막내딸은 아직 자고 있었다.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끓였다. 딸을 깨우지 않으려고.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어젯밤 딸이 시킨 배달 음식 포장지들이었다. 내가 버리지 뭐. 미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문을 열었다.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 쓰레기 수거함까지는 멀지 않았다. 금방 다녀올 생각이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왔다. 문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 삑, 삑. 틀렸다는 소리였다. 다시 눌렀다. 천천히 정확하게. 삑, 삑, 삑. 또 틀렸다. 미자는 당황했다. 기억이 맞는데. 분명 이 번호였는데. 한참을 서서 여러 번 눌러봤다. 생일도 눌러보고 예전 번호도 눌러보고. 전부 틀렸다. 딸아, 문 좀 열어줘. 노크를 했다. 벨을 눌렀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미자는 복도 벽에 기대 섰다. 잠깐 나간 건데. 슬리퍼 차림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나오겠지. 그렇게 1시간을 기다렸다. 2시간을 기다렸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점심때가 됐다. 배가 고팠다. 목도 말랐다. 복도 끝에서 이웃 지은이가 나왔다. 미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 왜 여기 서 계세요? 아, 문이 안 열려서요. 비밀번호를 바꿨나 봐요. 딸은요? 전화를 안 받네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다. 물이라도 드시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곧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은은 집으로 들어가더니 생수 한 병을 가져왔다.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더운데. 미자는 고맙다고 말했다. 물을 받아들었다. 지은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미자를 보다가 돌아갔다. 저녁이 됐다. 딸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미자는 큰딸에게 전화했다. 아들에게도 전화했다. 누구도 받지 않았다. 밤이 됐다. 미자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아팠다. 하루 종일 서 있었다. 내일은 나오겠지.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이틀째 아침이 밝았다. 미자는 복도 바닥에서 눈을 떴다. 몸이 뻐근했다. 어젯밤 벽에 기대 앉아 잠이 들었던 것이다. 해가 떠올랐다. 복도는 금세 뜨거워졌다. 창문도 없고 바람도 안 불었다. 땀이 흘렀다. 어제 받은 물은 이미 다 마셨다. 미자는 다시 문 앞에 섰다. 벨을 눌렀다. 노크를 했다. 딸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대답이 없었다. 제발 문 좀 열어. 여전히 조용했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충전기는 집 안에 있었다. 막내딸에게 다시 전화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큰딸에게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걸었다. 통화 중이라는 안내만 들렸다. 왜 다들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오전 10시쯤 복도 끝집 지은 씨가 또 나왔다. 미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네. 딸이 안 나와요. 어제부터요? 네. 지은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물도 없고 밥도 못 드셨겠네요. 괜찮아요. 곧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은은 들어가더니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물과 빵을 가져왔다.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얘기해 볼게요. 미자는 고맙다며 받았다. 빵을 조금 먹었다. 목이 메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왔다.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비밀번호를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명의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명의자예요. 미자가 말했다. 하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등본상으로는 따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미자는 멍해졌다. 언제 명의를 바꿨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몇 년 전 딸이 세금 문제라며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었다. 그때였을까?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갔다. 점심때가 지났다. 오후가 됐다. 저녁이 됐다. 딸은 나오지 않았다. 밤이 되자 복도는 조금 시원해졌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바닥이 너무 딱딱했다. 새벽에 화장실이 급했다. 참을 수가 없었다. 미자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 1층 화장실을 찾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3일째 아침. 미자는 복도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힘이 없었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웃들이 출근하며 미자를 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머니 왜 저래? 딸이 문 안 열어준대. 세상에. 시선이 따가웠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오전에 복도 끝집 지은이 또 왔다. 이번에는 돗자리를 가져왔다. 할머니, 이거라도 깔고 계세요. 바닥이 너무 딱딱하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다른 자녀분들한테는 연락 안 해보셨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다들. 그럼 경찰에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미자도 알고 있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 딸은 일부러 비밀번호를 바꿨다.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도 마찬가지였다. 미자는 돗자리를 폈다. 그 위에 조용히 앉았다. 이게 내 자리구나. 이제는 4일째가 됐다. 5일째가 됐다. 지은은 매일 물과 음식을 가져다 줬다. 다른 이웃들도 가끔 와서 괜찮냐고 물었다. 미자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7일째 밤. 미자는 돗자리에 누워 천장을 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문득 생각났다. 예전에 장사를 하던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손님들 대하며 웃었던 얼굴들. 돈을 세며 뿌듯해하던 순간들. 그때는 행복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일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내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지금 버려진 게 아니다. 진작에 버려져 있었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된 것뿐이다. 8일째, 미자는 이제 돗자리를 개지 않았다. 계속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침에 지은이 왔다. 물과 김밥을 가져왔다. 할머니,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은은 화가 난 듯 했다. 미자에게가 아니라 상황에. 며칠만 더요. 곧 해결될 거예요. 미자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지은의 집에 폐를 끼칠 수는 없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오후가 되자 낯선 남자가 왔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혹시 박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변호사였다. 제가 2층에 사는 분한테 부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님 상황을 들었는데요. 아, 이건 유기입니다. 명백한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그 말을 듣자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고 있던 게 터진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변호사는 노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할머님이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도 제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부모 노릇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할머님,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자식들이 창피해질 거고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일단 제 연락처 받아두세요.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는 명함을 한 장 더 놓고 갔다. 미자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당장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았다. 9일째,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이제는 전화도 걸 수 없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었다. 점심때쯤 복도에서 소란이 났다. 누군가 크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돌아보니 아는 얼굴이었다. 근처 슈퍼마켓 주인이었다. 제가 며칠 전부터 할머니 못 봤다고 궁금했어요. 아니, 왜 여기 계세요? 아, 집에 못 들어가서요. 예, 무슨 소리예요? 미자가 대충 설명하자 슈퍼 주인은 깜짝 놀랐다. 그게 말이 돼요? 따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혹시 오해 아니에요? 따님이 출장 가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았다. 슈퍼 주인은 잠시 후 음료수며 과자며 이것저것 가져왔다. 일단 드세요. 제가 경찰이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미자는 완강히 거절했다. 10일째, 몸이 많이 약해졌다.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제대로 자지 못했다. 화장실 갈 때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었다. 그날 밤 미자는 열이 났다. 몸이 떨렸다. 식은땀이 났다. 새벽에 복도 끝집 지은 씨가 물을 가져오다가 미자를 발견했다. 할머니, 할머니. 미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지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병원 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요. 지은은 남편을 깨워 함께 노인을 부축했다. 차에 태워 응급실로 갔다. 의사는 탈수와 영양실조 진단을 내렸다. 보호자분은요? 제가 이웃입니다. 보호자는 연락이 안 돼요. 의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링거를 꽂았다. 미자는 링거를 맞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웃이 나를 병원에 데려왔다. 내 자식이 아니라 링거를 다 맞고 돌아왔다. 지은의 부부가 택시비까지 냈다. 할머니, 정말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지은이 울먹였다. 미자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정리할 게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12일째. 미자는 돗자리에 누워 생각했다. 이제 알았다. 자식들이 나를 버린 이유를,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를. 그들이 원하는 건 어머니가 아니었다. 재산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재산을 다 줬다. 이제 내게 남은 건 연금뿐이다. 그들에게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13일째 밤. 미자는 결심했다. 나도 정리하자.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로. 새벽에 지은이 물을 가져왔을 때 미자가 말했다. 아까 주신 변호사 선생님 연락처 있으시죠? 네, 있어요. 좀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은 당장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다시 왔다. 미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냈다. 복도 바닥에 앉아서 일단 할머님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소유하신 재산이 어떻게 되시죠? 미자는 천천히 말했다. 집은 이미 다 넘겼어요. 아이들한테. 언제요? 몇 년 전이요. 큰딸한테 건물 하나, 아들한테 건물 하나, 막내딸한테 이 아파트를.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건물이요? 건물을 두 채나 갖고 계셨어요? 네. 장사로 모은 거예요. 변호사는 펜을 멈췄다. 한참을 미자를 바라봤다. 할머님, 혹시 어떤 장사를 하셨어요? 옷 장사요. 처음엔 시장에서 작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가게를 냈고 잘 돼서 건물을 샀죠. 미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다. 몇 년 동안 하셨어요? 40년쯤요. 아이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혼자 키웠어요. 변호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렇게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네. 셋이니까 하나씩 나눠줬어요. 공평하게요. 그럼 지금 할머님 명의로 남은 건 없어요. 연금이랑 저축한 돈 조금. 변호사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렸다. 할머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녀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은 했나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게 당연하다고. 더 달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있었죠. 더 줄 게 없다고 하니까. 화를 냈어요. 누가요? 셋 다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닫았다. 더 이상 타자를 칠 수가 없었다. 할머님,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하면. 아니에요. 미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되찾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제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싶어요. 그럼 남은 재산은 제가 정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줄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죠. 법적으로 확실하게. 그때 복도 끝에서 지은이 나왔다. 물을 가져오려던 참이었다. 미자가 지은을 불렀다. 잠깐만요. 고마웠어요. 정말. 무슨 말씀을. 13일 동안 매일 물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밥도 주시고 병원도 데려가 주시고.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야죠. 미자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제 자식들은 안 그랬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할머님, 유언장에 누구 이름을 쓰실 건가요?
이분이요. 예. 지은이 깜짝 놀랐다. 변호사도 놀랐다. 할머님, 잠깐만요. 제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제 남은 재산이요. 많지는 않지만. 안 돼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당신은 제 목숨을 살렸어요. 그 더운 복도에서 매일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당신은 제게 사람을 믿게 해줬어요. 아직 세상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주머니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정말 안 돼요. 자식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은 저를 복도에 버렸어요. 13일 동안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아주 단단했다. 이제 제가 정합니다. 누가 제 가족인지.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 자녀분들이 알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미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어떻게 쓰면 되죠? 변호사가 천천히 설명했다. 미자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다. 나의 모든 재산은 나를 마지막까지 돌봐준 사람에게 남긴다.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변호사가 증인으로 서명했다. 이제 공증을 받으러 가셔야 해요. 지금 갈 수 있나요? 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은이 황급히 말했다. 할머니, 저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미자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다. 13일 만에 복도를 떠나는 것이었다. 공증 사무실로 가는 차 안에서 미자는 창밖을 봤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나만 멈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세상은 계속됐다. 나도 계속될 것이다. 다만 이제는 다르게 내가 정한 방식으로. 공증이 끝났다. 미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마음이 가벼웠다. 할머님,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다. 일단 집으로 가봐야죠. 제 짐이 있으니까. 문을 어떻게 여실 건데요? 경찰을 부르겠어요. 이제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로 돌아왔다. 경찰을 불렀다. 2명의 경찰관이 왔다. 신고 내용이 뭔가요? 10살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딸이 비밀번호를 바꿔서요. 경찰관들은 서로 얼굴을 봤다. 본인 집이 맞으세요? 명의는 딸이지만 제가 살던 집이에요. 일단 딸분한테 연락해 볼게요. 경찰이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네, 경찰입니다. 어머님이 집에 못 들어가신다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막내딸의 목소리였다. 아, 네. 제가 지금 출장 중이라서요.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경찰관은 비밀번호를 받아 적었다. 문이 열렸다. 들어가세요. 미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10살 만이었다. 집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부엌에 설거지가 쌓여 있지 않았다. 거실에 물건이 어지럽지 않았다. 딸은 집에 있었다. 출장이 아니었다. 미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물었다. 어디 가실 건가요? 요양원이요. 알아봐둔 데가 있어요. 딸분이랑은 안 사시고요? 네. 이제는 경찰관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상황을 이해한 듯 했다. 짐을 다 챙겼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통장. 그게 전부였다. 나가려는데 막내딸이 돌아왔다. 경찰차가 보였던 모양이다. 엄마. 딸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왜 경찰까지 불렀어?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딸을 지나쳐 나가려 했다. 엄마,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 엄마, 오해야. 나는
13일 동안 전화 한 통 안 받았잖아. 딸은 입을 다물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뭐 때문에? 엄마가 언니랑 오빠한테만 건물 줬잖아. 나는 이 아파트밖에 안 줬잖아. 미자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 셋한테 똑같이 나눠줬어. 시세가 비슷하게. 그래도 건물이 더 좋잖아. 임대 수익도 나오고. 그럼 언니나 오빠한테 바꾸자고 하지. 왜 나한테 그래?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자는 딸을 보며 말했다. 너는 내가 돈인 줄 알았지.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그게 아니라. 이제 됐어. 나도 이제 알아. 미자는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 끝에서 지은이 나왔다. 미자가 짐을 든 걸 보고 달려왔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요양원이요. 작은 곳인데 혼자 지내기엔 괜찮아요. 제 집에서 지내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패 끼쳤어요. 미자는 지은을 꼭 안았다. 고마웠어요. 정말. 할머니 연락처 주세요. 제가 찾아뵐게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에요. 꼭 찾아뵐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다. 변호사가 차로 요양원까지 데려다 줬다. 작은 요양원이었다. 개인실 한 칸, 창문이 있고 침대가 있고 작은 책상이 있었다. 여기서 지내시겠어요? 네. 조용해서 좋아요. 할머님, 자녀분들이 찾아오면 안 올 거예요. 재산 없는 거 알면요. 변호사님, 네.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변호사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할머님이 너무 많이 주셨어요. 자식들이 고마워할 틈도 없이.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죠? 조금씩 주셨어야 해요. 고마워하는 걸 보면서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늦었지만요. 아니에요. 아직 할머님 인생은 남았어요. 변호사는 명함을 또 하나 놓고 갔다.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혼자 남았다. 방은 작았지만 자유로웠다. 아무도 나를 짐처럼 취급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귀찮아하지 않았다. 미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셋을 키웠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시장에서 옷을 팔았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갔다. 손님에게 웃었다. 깎아달라는 말에 깎아줬다. 그렇게 10년을 버텨가게를 냈다. 작은 가게였지만 내 가게였다. 장사가 잘 됐다. 손님이 늘었다. 단골이 생겼다. 20년째 되던 해에 건물을 샀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내 건물이었다. 30년째에 건물을 하나 더 샀다. 아이들은 다 컸다. 결혼했다. 집을 달라고 했다. 줬다. 더 달라고 했다. 또 줬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당연하다고 했다. 이제 줄 게 없다고 하니까 화를 냈다. 그리고 나를 복도에 버렸다. 미자는 눈을 감았다. 후회되지 않았다. 미워지지도 않았다. 그냥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 한 달이 지났다. 요양원 생활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